미국 이후 일본이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사실상 좀씩 중국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퍼펙트 스톰이 나타날 가능성은 작년부터 계속 있었다. 2022년 내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부분의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또 G20 체제 구축으로 통합됐던 세계가 지금은 정말 갈라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2023년은 과연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2023 이 한국경제 대전망의 대표 필자인 금융연구원의 지만수 금융지정학 연구센터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현안부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네. 미중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가 좀 우호적인 분위기로 마무리되긴 했는데 네. 태도가 바뀐 게 없었다라는 분석도 있고 네. 뭔가 좀 바뀌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네. 박사님께서 주목하신 부분이 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미중 정상회담이 사실은 처음 열린 겁니다. 대면 회담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시진핑 독재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었고, 바이든 정부가 예를 들어 중국 때리기보다는 이제 중국하고 어떤 협력을 모색하는 얘기를 하는 게 국내 정치에 과연 유리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양측의 정치 일정이 잘 끝났어요. 중국은 뭐 논란은 있습니다만 시진핑 3기 연임이 큰 무리 없이 어쨌든 국내적으로는 진행이 됐고, 미국은 중간 선거에서 바이든이 뭐 승리했다까지는 아니라도 패배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마침 그 시기에 G20 또 아세안 정상회담이 잡혀 있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선은 양국의 국내 정치가 실제로 좀 만남에 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단은 바이든이 한 얘기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미중 관계에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주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양국 간의 경쟁이나 중국의 체제의 문제점은 계속해서 지적을 하면서도 대결이나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어떤 미중 관계가 일단은 한 번은 굉장히 강력한 대화 국면을 한번 거칠 거다. 물론 그 속에서 좋은 결과가 꼭 있을 거다 이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전망을 하게 한다는 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2023 이 한국경제 대전망, 네. 이 책에서 보면 세계 경제 환경을 이 네. 대분형일과 그리고 천하 양분 이렇게 요약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고 도대체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뜻인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한국경제 대전망이라는 책을 경제추격연구소라는 곳에서 계속 7년째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합종연행의 시대이다. 지금 미중 양국의 어떤 대결을 중심으로 세계가 서로 동맹을 하고 연합을 하고 하는 합종연행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결국 올해 벌어진 많은 일들이 실제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여기서 다시 천하양분이라는 말을 한 의미는 미국하고 중국이 뭐 대등하게 세계를 양분하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합종연행이 대체로 정리가 됐다. 이제 각자 자기 길을 가는 시대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의 천하양분이라고 한 것이고요. 미국은 결국은 유럽하고의 어떤 동맹을 경제무역위원회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중국 체제에 대한 체계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번 5월 달에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떤 동맹의 구조를 만들어 놨고, 중국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뭐 중국식 현대화 이런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뭐 상하이 정상회담, 상하이 협력기구, 또 브릭스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개도국 안에서 자기 편을 좀 더 끌어모으면서 이제 각자 이제 자기 길을 가는 시대가 펼쳐지는 거다라는 의미에서의 양분이다, 분열이다, 이제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가느냐가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네. 근데 뭐 진영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블록화된 경제 그리고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예전하고 다르게 굉장히 뭔가 좀 거세지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진영화된 보호주의, 뭐 보호주의의 진영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결국 미중 대결 속에서 결국 일종의 보호주의가 되느냐라는 이제 결국은 핵심 제품에서 공급망을 단절하는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데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과거의 자유무역 시대에는 자기 나라의 산업 정책을 뭐 적극적으로 하면서 자기 기업만을 지원하면서 하면 이제 국제적인 견제가 있으니까 그걸 마음대로 못 했는데, 진영화를 핑계로 원래 하고 싶던 보호주의를 각자 자기 산업 육성을 좀 각자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진영화 보호주의는 하나가 하나의 결과인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서로 지금 상호간에 상승작용을 좀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 모습이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 EU, 일본이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사실상 좀씩 중국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원래 중국은 제조업 육성, 뭐 산업 고도화 이런 걸 좀 다른 나라 눈치 안 보고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요즘 뭐 반도체나 배터리에서 하고 있는 거 보면 다른 나라의 이익하고 좀 관계없이 자기 산업 육성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EU나 일본도 뭐 경제 안보 이런 걸 강조하면서 그런 유사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이 보호주의 진영화는 일종의 보호주의와 진영화 사이의 상호관계고 또 어떻게 보면은 주요국이 약간 중국화되고 있는 것 같은 양상도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호주의, 블록화되고 뭐 그러면 앞으로 세계 경제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과거하고 내가 지금 피부로 느끼는 이런 어떤 경제 환경이 뭐가 도대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자유무역을 하던 시대가 이제 뭐 훨씬 더 그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업들 입장에서 또는 투자하는 개인의 가계가 요즘은 다 글로벌 투자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가 경제가 더 전망이 있느냐, 또 어느 나라의 시장이 넓으냐,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거기에 투자하거나 기업 입장에서든 가게 입장에서든 거기에 생산 기지를 건설하거나 시장을 개척하거나 하는 그런 세계화 시대의 그 양상이 그랬습니다. 자유무역 시대가. 그래서 그 자유무역 시대라는 게 결국 냉전 이후에 아주 본격화됐는데 그때 돌아가신 김부중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네네. 실제로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정학의 시대, 보호주의의 시대가 되면서 그 시대는 조금 다르게 이제 해석돼야 된다. 같은 세계가 아니다. 이제 이 세계에 투자할 때와 저 세계에 투자할 때는 생각해야 될 게 좀씩 달라진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이 지정학을 경제 활동에 본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시대고 경제하고 그 비경제, 경제하고 뭐 정치는 분리해도 되는 시대가 아니라 두 개를 함께 고려해야 되는 시대고 그런 의미에서 가게가 투자를 하건 기업이 경영을 하건 글로벌 경영을 하건 훨씬 더 생각할 게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아무래도 무역의 어떤 성장 이런 것들은 확실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큰 변화인데요. 예전에는 왜 글로벌 경제가 한 평균 3% 정도 한 10년 정도 성장할 때 국제 무역은 한 5% 정도. 결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가 유리한 이제 그런 경제 성장의 양상이 벌어졌다면 지금은 무역 성장하고 경제 성장의 어떤 속도가 같거나 또는 때로는 그 이번에 코로나 시기 어떤 시기에는 무역이 오히려 성장만큼도 안 되는 이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주요국들이 좀 더 내수 시장에 집중하고 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는 것도 이 시대가 주는 어떤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기업인들을 접해보거나 아니면 뭐 학계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2023년 세계 경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양상이 나타나고 또 어떤 난이도가 앞으로 펼쳐지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방금은 지정학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2023년 세계 경제의 난이도는 요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환율의 불안, 뭐 바로 일주일 전까지는 이제 고환율이었다면 지금 그냥 환율의 불안이죠. 아주 급등락하고 있는데 환율의 불안, 또 금리가 어디까지 갈 거냐에 대한 불안. 사실 그 가장 근저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사실 다른 나라의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그런 식의 불안이 있는데요. 그 속에서 사실은 미국은 파월 의장이나 여러 사람들이 우리는 인플레이션만 보겠다라는 메시지를 너무 강하게 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경제 상황, 고용 상황은 좋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고 그게 고금리나 고환율의 어떤 그 배경이 이제 되어 왔는데 그건 미국 경제 상황이고 사실 유럽 경제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고 우리도 2023년에 1%대의 성장 전망이 지금 여러 기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미국의 고금리를 맞춰서 우리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압력을 아직도 받고 있고 유명한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앙은행이 정부에선 독립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페드에서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그런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만 걱정하는 그러면서 금리를 끝까지 올려보겠다라고 얘기하는 미국과 사실 그것 말고도 걱정할 게 많은 다른 나라 사이에 얼마나 같은 정책 기조가 갈 수 있느냐, 얼마나 가장 쉽게 말하면 미국 금리 인상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런 이슈가 2023년엔 본격화될 거고요. 그 속에서 따라가면 따라가는 대로 각국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고 안 따라가면 결국 그 미국하고의 금리 차이가 생길 때 생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금리 차이가 생길 때 생기는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환율의 불안이 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 정부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이른바 복합 위기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닌 거죠. 생각할 게 너무 많아진 거고 그 모든 과정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냐는 또 단순하게 미국의 경제 상황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지정학 상황하고 얽혀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든 중동의 어떤 정치적 변화든 속에서 뭐 국제 에너지 공급 측 말하자면 충격이 또 한 번 오면 그러면 뭐 미국은 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 쉽게 금리를 내리거나 아니면 뭐 오르는 속도를 조절하기 어려워질 거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점점 더 예측하기 힘들고 따라가기 힘든 복합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게 단순하게 하나 궁금한 게 생기는 게 미국 네. 경제가 너무 좋아서 다른 네. 나라보다 지금 막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 전 세계 경제가 막 흔들리고 이런 모습인데 혹시 그럼 미국 경제가 아주 나빠지면 이게 세계 경제의 호재입니까 아니면 악재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주 나빠지면이라는 말 전에 일단 고용에서 조금 안 좋은 신호가 나오거나 이제 수요 측에서도 이 정도면 안정됐다. 이제 결국 그게 성장률이 좀 둔화돼야만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그런 상황이 되는 첫 번째 순간에는 세계 경제가 일단 좀 안심할 겁니다. 이제 금리 그만 올리겠구나 이렇게 안심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그 이미 올라간 금리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이냐 그런 어떤 상황이 사실은 또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일단 자산 시장 쪽은 조금 먼저 반응할 거예요. 어쨌든 미국 경제의 둔화 신호를 일단 호재로 반영할 텐데 그 다음에 계속 나빠지면 이건 또 다른 의미에서의 또 어려움이 되는 거고 말하자면 복합 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고 말하자면 미국이 빠르게 금리를 뭐 내리지도 않았는데 경제만 나빠지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 입장에서 보면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고 자산 시장이 잠시 반짝하다가 결국 경제는 다 같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도 나타날 수 있고요. 저희는 사실은 일종의 퍼펙트 스톰이 나타날 가능성은 작년부터 계속 있었다.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일종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수단이었는데 그 대응이 무력한 상황이나 그 대응의 어떤 부작용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는 그건 또 다른 어떤 리스크로 여전히 남아있다. 뭐 그렇다고 그게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리스크는 굉장히 뭐랄까 저기 멀리 먹구름이 이쪽으로 올 거냐 뭐 그냥 거기 바다 위에서 소멸할 거냐를 좀 봐야 되는 뭐 그 정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느 쪽이 더 위험한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인플레를 못 잡고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건지 아니면 인플레를 확실히 잡겠다고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택하는 쪽이 더 나쁜 건지 어느 쪽 확률이 더 높은 건지 미국 내에서도 여러 경제학자들이 사실은 인플레이션 연착륙이 성공한 적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불안합니다만 뭔가 시장의 유연성, 탄력성과 어떤 미국 정책 당국의 어떤 능력을 지금은 믿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잘 풀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요. 자, 이 과정 속에서 네.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인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과연 복합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물결을 잘 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복합 위기에서 큰 건 두 개입니다. 지정학적인 물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결국 금리 인상과 그 환율의 변동을 둘러싼 어떤 우리 국내 정책을 어디까지 미국을 따라갈 수 있을 거냐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여러 리스크에 대해서도 어떻게 고려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건데 결국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중 관계를 관리한다라는 얘기가 우리 정부가 그동안 표방했던 얘기인데 앞에 부분은 여러 차례 한미 정상회담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한중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메시지가 사실은 잘 안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했고 대화의 물꼬를 텄고 두 정상이 어쨌든 만나서 얘기를 한번 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실무자들이 만났을 때 많은 공간을 지시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풀릴 거냐를 좀 두고 봐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 경제 정책 관련된 문제는 꼭 한미 금리 역전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금리 역전된 나라가 우리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걱정하기보다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건실한 경제 운영을 하느냐를 계속 지켜보고 그걸 유지하는 게 사실은 복합 위기가 복합적이고 요인이 많으면 내 몸이 튼튼한 게 제일 중요해요. 바이러스가 많이 돌아다닐 때는 내가 면역이 커지고 조심해야지 바이러스 하나하나를 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면역력이라는 게 결국은 어쨌든 그 국내 경제의 안정, 꼭 고성장은 이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정이고 예를 들어 가계부채 문제나 부동산 문제의 안정이고 그리고 지금 약간 불안한 무역 수지 이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는 문제. 그러니까 금년에 거의 300억 달러 이런 적자를 예상하고 있고 이게 외국이 어떤 시그널로 보일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모든 제조업국들이 자원이 없는 나라들은 다 적자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눈에 띄지 않지만 예를 들어 반도체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나 이런 상황이 내년에 우리나라가 조금 더 취약하다라고 보이면 그러면 우리도 관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게 그래서 결국은 면역력과 기초 체력을 정말 강력
강해지지 않더라도 마치 강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이게 하는데 그 말씀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책에서 보면 2023 이 한국경제 대전망 오히려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위기인데 왜 기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22년 내내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부분에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뭐 1,400원 넘었다가 지금 좀 꺾였고요. 주가는 지금 굉장히 빠지고 있었죠. 1년 내내 빠지고 있었던 셈이고 금리는 뭐 우리도 몇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가 있고 말하자면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피크를 향해 가고 있었고 그 얘기는 2023년에는 피크의 정점이 결국은 올 거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의 경제를 살아나가야 되는 경제 주체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모든 게 지금 나빠지고 있다라고만 볼 게 아니라 이 모든 나빠지는 것의 정점이 어디일까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정점을 잘 이해하면 그것을 어떤 투자의 기회, 사업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냉정하고 좀 어떤 때는 좀 과감하게 어떤 변화에 2022년부터 시작된 변화에 피크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잘 한다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금리도 그랬고 특히 환율이 그랬는데 조정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어요. 환율이 예를 들어 단기간에 빠르게 급등했어요. 사실은 이런 게 나쁘지 않았다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환율 급등을 한 2, 3개월 겪고 나서 1,400원쯤 되고 나니까 더는 안 오르겠지라는 생각이 일찍 왔고 사실은 꾸준히 오르고 있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는 상황이었다면 경제 주체들이 거기에 맞춘 투기적인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큰 위험, 일종의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단기간에 어떤 시장에서 조정이 되는 것을 좀 방치했달까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결과적으로 벌어진 게 시장의 기능을 어떻게 보면 좀 활성화시켜준 그런 측면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이제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쪽에서도 조금 나타나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거래량이 별로 없는 하락이거든요. 사실은 주택 가격도 좀 단기간에 조정이 일어나주는 게 새 출발을 하는 데는 좋을 수도 있다. 실제로 가격 하락이 거래량의 증가랑 동반이 되면서 또 다른 균형 수준이 한번 만들어지면 거기서부터 또 이제 말하자면 재건축을 준비하는 분들도 건설회사들도 새로운 플랜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대로 거래량은 적고 가격은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면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빠른 조정도 감수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그리고 지정학적인 면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 상황이 크게 보면은 뭐 이거는 꼭 2023년의 상황이라기보다는 더 긴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결국 미국의 중국의 국가주도적 체제, 비시장 경제적 체제에 대한 결국 그게 중국의 주요 산업인데 그 산업에 대한 견제가 지속되고 있고 그 얘기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장의 가동 속도나 특히 고도화 속도가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기업들한테는 또 한 번의 시간이 있으니까 냉정하게 판단하고 투자를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지금 벌어진 상황은 양국이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수입 시장 기준으로 보면은 홍콩을 포함할 때 중국하고 미국 시장은 이제 같습니다. 규모가. 이런 상황에서 그 세계 1위의 시장에 세계 1위의 제조업국인 중국과 세계 2위의 제조업국인 미국인데 중국 시장에 미국 기업은 잘 안 들어가고 미국 시장에 중국 기업들은 들어가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 5위의 제조업국입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은 시장이 가장 중요한 경쟁자들이 다리를 절고 있는 시장이 우리 앞에 펼쳐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업종마다 이제 그 기회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텐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중국의 추격이 늦어진 시기에 새로운 시장 기회를 그 업종별로 찾아가면서 투자와 미래를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회가 열린 게 23년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23년에 과연 세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한국 경제 대응 방안까지 이렇게 정리를 한 셈이 됐는데요. 이제 2부에서는 지만수 박사님이 국내 대표의 중국 경제 전문가인 만큼 이 천하양분되는 2023년 세계 경제에서 중국 경제가 어떤 양상을 보이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만수 박사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재분배 정책을 강하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사회주의 정부가 못하나? 이 문제는 시진핑 정부의 정말 어려운 과제겠다. 그리고 아직 답을 못 냈다. 시진핑 정부가 앞으로 5년을 하건 10년을 하건 국내적으로 직면한 딜레마입니다.